네, 논문 연구 방법론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논문은 뭐 석사 논문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박사 논문은 이제 평생 따라다니는 자신의 명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의 전문가냐. 그러니까 사실은 석사까지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숙련도가 있는 인재구나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석사예요. 네. 그래서 석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박사는 그 분야에 내가 이제는 전문가다, 프로페셔널하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티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학과가 중요한 거고 동시에 박사 논문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을 이제 쓰실 때는 그런 거를 고려하고 내가 박사 논문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박사 논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들이기 때문에 또 너무 어려운 것을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끝내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너무 어렵지 않게 허들처럼 연구 방법론을 익히고 그 연구 방법론에 의해서 내가 결과를 낸다라는 포커스로 내용은 맞추셔야 되고요. 대신 명함에 해당되는 거니까 테마, 주제 자체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어떤 전문가로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셔서 그 테마는 그쪽으로 조금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잃어버리지 마시고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쓴다라는 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쓰다라는 것은 내용 자체를 너무 너무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자료가 없는 뭐 그다음에 증명하기가 어려운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프론티어 개척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박사가 된 이후에 내가 하나의 어떤 발견을 발표할 때 쓰는 거지만 논문은 박사 논문의 어떤 서티피케이션을 인정받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정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박사 논문을 쉽게 쓴다라는 부분은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박사의 연구 방법론으로 그 과정들을 쭉 거쳐서 내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 논문을 쉽게 써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다라는 게 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는 건 아니다.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틀을 잘 잡는 게 논문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논문이 우리가 순서대로 1장부터 뭐 프로포절도 가고 1장부터 쭉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잘 못 쓰시는 분은 첫 단추부터 잘못 깨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타겟을 잘못 잡는다. 뭐 그러면 완전 이제 논문이 산으로 갑니다. 아무리 뒤를 잘해도 이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쓰실 때는 그냥 뭐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여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첫 순서부터 차근차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가면서 그 레일을 쭉 가야 첫 단추를 잘 깨야 끝까지가 쉬운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논문이 잘 안 되는 헤매는 분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 첫 단추 중에 첫 단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논문에 있어서 내가 타겟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그 논문의 깊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많은 뭐 제 동기분들도 뭐 보고 있지만 뭐 논문을 특히 이제 신학교에서 가장 신학교로 예를 들면 신학교에서 가장 논문이 길게 쓰는 애가 조직신학입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제가 보는 제 동기분들도 논문만 7, 8년, 막 10년 이렇게 쓰는 분 계십니다. 예, 통과를 안 시켜줘요. 통과를. 예. 그래서 그 뭐라 할까요? 그런 측면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늪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늪에 빠지는 경우.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면 처음부터 야, 저게 논문이 될까? 논문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고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이미 다 있는 걸 얘기하니까 논문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리터러처 리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누가 다 말해놓은 건데 뻔한 건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를 찾아버리니까 논문이 될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걸 증명할 수 있을까? 저걸 이런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몇 년을 써도 논문을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첫 단추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논문 연구 방법론을 배우실 텐데 첫 단계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설정해 가면서, 그러니까 처음을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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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됩니다. 네. 그럼 나중에 어디선가 논문의 1장부터 마지막까지 어디선가 그냥 큰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두시고, 너무 빨리 쓴다. 그러니까 빨리 쓰는 길은 그렇게 순서대로 잘하는 게 빨리 쓰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논문 연구 방법론을 우리가 뭐 저희는 AI를 무조건 쓰는 게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다른 데는 AI를 보조로 쓰거나 AI를 못 쓰게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리 학과 자체가 그렇고, 뭐 또 동시에 우리는 AI를 사용해서 윤리적으로 논문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의 특성인 짧은 시간 안에 더 어, 그 좋은 수준의 어떤 자료를 찾고 자료를 공부하고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저희들은 그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를 쓰지 않으면 논문의 수준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AI를 쓰는 게 편리성 때문이 아니라, 뭐 그것도 있겠지만 AI를 써야 논문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AI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것을 필수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도 물론 뭐 몇 년 지나면 다들 다 그렇게 될 건데, 이제 뭐 여러분 다른 뭐 우리 학교 다니지 않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뭐 우리는 AI를 왜 쓰는지 할 때 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잠깐만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그 저걸 드렸죠? 네. 링크를 카톡에다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 링크를 어, 들어가시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교수들이 저희 학과 교수들이 계속해서 음, 디벨롭을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나 뭐 하면 이제 계속 디벨롭하는 우리 이제 공식적인 AI 활용 논문 연구 방법론 오이코스 박사 과정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본으로 하시고, 우리 교수들도 여기에서 제가 이제 오늘 서론까지 담당을 하는데 우리 다른 교수님들께서 나머지 할 때도 요 패들렛을 기본으로 쓰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자,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면, 일단 이 패들렛을 저희들이 박사과정에 들어오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패들렛을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 보시면, 하나는 이 패들렛을 공용으로 있는 걸 그대로 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복사를 하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제 샘플로 말씀드렸는데 자기 논문을 쓸때 예, 이걸 복사하시고 내 논문에 여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어떤 논문을 쓰든지 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한 번에 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내 논문, 뭐 정성적 논문이든, 크게 나누면 정성적 논문이든 혹은 정량적 논문이든, 그게 정해지면 정성적인 정량적인 부분에 관한 것들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삭제를 하시고, 여기서 삭제하는 거 여러분이 카피한 거였어. 정성적인 것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쭉 들어가면 이렇게 자기의 논문을 들어가면 내가 이 안에다가 자료를 쌓으시면 됩니다. 뭐 리터러처 리뷰에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그래서 이 패들렛 자체를 자기의 논문에 필요한 데이터도 여기다 집어넣는, 그렇게 해서 교수님들과 논문 지도를 받을 때 여러분이 개인화 시켜놓은 내 패들렛을 가지고 논문 지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교수님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저희들이 요 부분을 카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를 논문 과정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이 패들렛 공용 자체 패들렛은 여러분이 손댈 수가 없고요. 저희 교수님들만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이거를 카피를 하게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카피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열어드릴 테니까.
이게 원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막아놨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음, 네, 복제. 잠깐만요. 아, 이건 내가 복제고. 아, 이건가요? 아, 아닌데 이거. 아, 그거 제가 잠깐 맞아요. 헷갈리네. 그거 하도 맞아요. 아니, 만들었어. 아니, 교수님. 네. 위에서부터, 잠깐만요. 그거 닫으시고, 여기요, 여기. 어디 제가 커서 된대. 이거. 이거가 복제예요. 네모난 거. 화살표 밑에. 화살표 밑에 아, 예, 그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다른 거 복제할 수 하시는구나. 있도록 제가 권한을 열어드려야 되거든요. 아, 여기 아,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복사 방지를 원래는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제가 이때만 열어드립니다. 그러면 네, 지금 지금 없음 자체가 열어놨습니다. 활성화인데? 네, 네. 제가 지금 열어놨습니다. 수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복사를 하실 수 있어요. 네, 복사하십시오. 여러분 복사하고 나면 다시 이걸 닫을 겁니다. 각자 다 복사를 한번 하나씩 하십시오. 네, 복사 다 되셨으면 복사 다 되셨다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복사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복사 방지를 막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래 패들렛은 복사가 안 되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복사를 해 가셨으니까 이거를 여기에다가 본인들 걸로 이렇게 작업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이건 전체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내 논문과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이게 이걸 눌러서 섹션을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요 세 개를 눌러서 게시물을 삭제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 필요 없는 거는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해서 내가 이제 실제로 논문을 쓰게 되면 혹은 자료를 모으게 되면 그 섹션을 만들어서 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교수님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만 다시 한번 열어 주시면 제가 복사 버튼을 못 눌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잠시만요. 네, 네. 네. 네, 복사하시고요. 이제 복장 중입니다. 네, 복사 중이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과 논문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본인으로 커스터마이징 된 패들렛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복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고요. 음, 기본적으로는 아이고 네. 기본적으로는 이 안에 여러분들 각각이 개인적으로 셀프 스터디를 하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커멘트들을 다 달아놨습니다. 필요한 내용, 뭐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달아놨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확장할 수 있다. 확장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인터넷에서 그 해당 섹션과 관련된 설명을 잘 해놓은 뭐 다른 학교 교수들이 해놓은 것들 유튜브 영상을 저희들이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한 번씩 보시고 또 유튜브 영상이다 그러면 한번 보셔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 섹션 논문의 어떤 파트들이죠. 그 파트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그 파트를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박사 논문은 박사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인데 두 가지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형태가 하나는 박사 수준, 프로페셔널 수준의 이제 전 세계 어느 수준이 어느 학자들하고 얘기하더라도 박사 수준의 전문가 수준의 학자가 연구하는 방법론, 공통적인 방법론이거든요. 그 공통적인 방법론을 숙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숙지한 대로 연구를 진행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실제 결과물이 이제 두 번째죠. 그런데 이 두 번째가 뭐 우리의 논문의 뭐 어떤 내용 뭐 이런 거지만
좀 더 중요한 거는 방법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법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론을 각각의 뭐 논문의 서론은 어떻게 쓰는 거고 리터러처 리뷰는 어떻게 하는 거고 뭐 이런 이제 각각의 섹션들이 그 하나의 방법론인데 또 연구 방법론 어떻게 써 이거를 정확하게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논문의 박사 수준의 논문에서는 박사급끼리 논쟁을 하고 자기 연구를 발표하고 쉐어할 때에는 서로는 어떤 형식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예,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서론에는 왜 이게 필요하고 무엇을 넣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리터러처 리뷰는 어떤 수준으로 하는 거고 그 리터러처 리뷰에서 하는 형식은 무엇이고 이게 공통된 어떤 그 컨센서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완벽하게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내 논문을 막 하고 쓰는 컨텐츠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 방법론들, 각 섹션들의 방법론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내 논문의 수준, 내 논문의 컨텐츠의 내용을 정확하게 딜리버리 할 수 있죠. 정확하게 딜리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결과물은 내 내용을 딜리버리 하는 거지만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그 형식, 포메이션, 약속, 규칙 이거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거꾸로 그걸 숙지할수록 잘할수록 딜리버리를 잘할 수 있다. 이 말은 숙지를 잘 못하면 딜리버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을 딜리버리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컨텐츠, 딜리버리할 컨텐츠보다 더 중요한 게 각각의 섹션마다의 목적이 뭐고 좋은 것은 뭐고 이거를 잘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법론 자체를 굉장히 잘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 근데 많은 논문을 쓰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그냥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쓱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는 다 잊어버리고 혼자 앉아가지고 어떻게 논문을 쓰냐면 내가 내 주제와 비슷한 걸 썼던 논문을 몇 개를 딱 가져다 옆에다 놓고 그 논문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논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벤치마킹 한다고 논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섹션의 그 방법론 자체를 잘 알면 내가 가진 생각을 그 섹션에 맞게끔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논문의 결과물만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제빵 사업을 하는데 예. 그러면 내가 제빵이 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공정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안 배우고 빵집을 막 돌아다니면서 좋은 빵, 유명한 빵집 가서 빵 사와 가지고 막 먹어보고 아 내가 이제 빵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 그거 못 만듭니다. 예. 이해되시죠? 이거 방법론은 딱 필요 없고 그냥 논문 좋은 거 뽑아가지고 막 쓱 보고 아 내 생각하고 비슷하네. 그러면 그 교수님, 그거 순서를 하면 너무나 되고 비유가 적당한데요? 그렇죠. 이거 빵을 이거 밀가루로 만드는 거구나. 여기다 뭐 뿌리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빵을 만든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빵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맛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예.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참 그 오묘한 건데 방법론을 완벽하게 잘 숙지를 딱 하잖아요. 그럼 논문이 확 눈에 들어와요. 내 논문의 주제가 딱 들어오면 아 이렇게 뿌리면 끝나겠구나. 순식간에 이게 여러분들 뇌가 싹 정렬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구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논문이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집중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나눠놓고 그 안에 실제로 도대체 서론은 뭐고 좋은 논문 주제는 뭐고 리터러처 리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세세하게 교수님들이 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들의 좋은 관점을 갖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하지 않았던 다른 학교의 교수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강해 놓은 좋은 유튜브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어, 볼까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이게 저희들이 해놓고 어, 볼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논문 서론의 핵심 하면 서론이 뭔지 이렇게 쭉 써놓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서론 쓰기, 논문의 일장, 권정민 교수의 학위 논문 쓰기 특강 두 번째에 논문의 일장의 서론 쓰기 이런 걸 유튜브로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굳이 말로 길게 너무 이렇게 길게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를 각각에 맞게 붙여놨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거기 관련된 영상을 여기 저희다 올려놓은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같이 읽어보시고 네, 그렇죠. 여기도 보면 논문 작성 연구 및 연구는 이 영상으로 연결해서 강사 뭐 이렇게 논문 활용에 논문 분석 요약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꼭 같이 한번 쭉 보시면서 논문에 대한 형식을 잘 아셔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쭉 가보겠습니다. 뭐 학습 목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여기 AI 기반 연구 논문 작성법 이거는 이제 우리 마상욱 교수님하고 김세영 교수님께서 조금 다큐멘터로 조금 정리해 놓으신 거니까 이것도 이제 계속 저희 교수님들이 올려놓은 자료들도 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최신이 있으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런 걸 읽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논문 연구의 정의와 중요성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꼭 읽어보시고요. 여기 강의 동영상은 우리가 MPU에 있을 때 한번 예전에 한번 그 논문 연구 방법을 한번 쭉 한번 훑어서 해드렸죠. 그 강의 내용을 영상을 그대로 올려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뭐 지금 우리 한 영상도 올려놓을 거지만 녹화한 거를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리뷰 뭐 강의를 한번 다시 되새김할 때 쓰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AI 논문 연구 규칙입니다. 네. 그래서 AI를 가지고 논문 연구를 한다라는 것은 AI가 논문을 다 써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의 원칙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이제 메타 페르소나라고 그러는데 AI 대표적인 역할은 지도교수, 협력자, 대리자, 과외교사, 경쟁자, 평가자, 친구 거죠. 여러분들이 AI에게 뭐 페르소나를 입히기 전에 뭐 너는 뭐 예를 들면은 칼빈의 뭐 세계적인 전문가다 뭐 이런 페르소나를 입히기 전에 그건 이제 디테일한 그러니까 세부적인 밑에 하위 페르소나고 AI 자체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생각하면서 갈 거냐라는 게 이제 메타 페르소나인데 논문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메타 페르소나를 여러분들이 상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AI를 쓸 때 어떤 섹션은 지금부터는 AI를 전체 컨셉을 지도교수로 쓰겠다. 혹은 협력자로 쓰겠다. 혹은 대리자로 쓰겠다. 혹은 과외교사로 쓰겠다. 경쟁자로 쓰겠다. 평가자로 쓰겠다. 뭐 이런 이제 나만의 머릿속에 있는 컨셉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AI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해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에게 AI의 제1 역할은 논문 연구 지도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논문 연구 방법으로 AI를 쓴다고 할 때 AI를 대하는 모든 여러분의 태도를 AI가 논문을 대신 써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기본은 AI가 마치 저나 혹은 마상욱 교수님이나 김세환 교수님이나 최진희 교수님처럼 그분들은 이제 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I는 지금은 예를 들면은 나의 지도 교수님이다 생각하고 내가 그럼 지도 교수님을 얼굴과 얼굴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지도 교수님한테 무엇을 물어볼 거며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할 거며 어떤 것들을 도움을 받을까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치 AI가 그런 지도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출력물, 결과물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물어보고 토론을 하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AI를 지도 교수처럼 쓰는 겁니다. 지도 교수처럼.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AI의 두 번째 역할은 논문의 글과 형식 작성 도움이죠. 네. 지도교수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혹은 지도교수가 좀 파생된 걸로 하면 과외교사죠. 어떤 논문을 하는데 내 논문을 쓰는데 다양한 리터러처 리뷰를 가져왔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면 보통은 이제 원래는 내가 논문을 써야 될 내용들 이해를 못하면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럽 방식하고 영미 방식이 다른 게 유럽 방식은 유럽에 가면 뭐 석박사에 들어가서 코스 수업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논문 연구 방법 논문 주제를 딱 들어가서 지도교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한 거를 지도교수가 이 책을 읽어라. 이걸 공부해라. 뭐 필요하다면 지도교수가 특강도 해주고 이런 식입니다. 코스 수업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AI한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미는 그게 이제 해보니까 학생들이 뭐 서로 다른 논문 주제를 하지만 뻔한 게 공통이 있다. 그래서 그 공통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영미가 실용주의잖아요.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코스웍을 만들자. 그러면 사람들이 일일이 다 안 해주고 다 거기서 들으면 그 안에서 좀 얘기도 나누면 될 거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커스터마이징 논문 연구 기간에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영미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웍을 하는데 대부분 코스웍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코스웍은 코스웍 이거 논문 할 때 처음부터 똑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코스웍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코스웍이 있는 데는 코스웍의 수업을 받을 때마다 내 논문의 주제가 있어서 그걸로 페이퍼를 쓰는 겁니다. 그 내용과 연관해서. 그래서 그 코스웍을 다 끝나 보면 논문에 대한 자료들이 다 나와서 마지막에 논문을 쓸 때는 그거를 가지고 논문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코스웍을 그냥 대학 학부 수업처럼 듣고 논문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아 이제 논문 써야지 하고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논문이 7, 8년씩만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스웍의 차이는 그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코스웍 때 뭐냐면 과외교사처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외교사처럼. 예. 교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논문을 쓸 때 어려운 게 있으면 그 부분을 AI에게 과외교사다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죠. GPT에다 해서 예를 들면은 너는 페르소나를 입힐 때 너는 칼빈 전문가다 혹은 그렇게도 되지만 너는 칼빈의 뭐 기독교 강요 책이다. 책으로도 그 입힐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선행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오면 그 선행 논문이나 이런 거를 그 챗봇을 GPT스를 만들 때 거기다가 지식을 올려놓고 지식으로 넣어놓고 너는 이 주제에 대한 책이다. 지금부터 그걸 나한테 가르쳐라. 라고 하면 얘가 여러분들의 그 내용을 혹은 그 특정한 주제나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 뭡니까? 과외교사처럼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또 쓰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모르는 거는 AI가 이제 네가 과외교사니까 나한테 가르쳐라. 이게 이제 과외교사로 페르소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우리 학교는 이렇게 쓰니까 AI로 논문을 쓰는 게 필수고 훨씬 더 좋은 논문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데는 AI를 이렇게 쓰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뭘로만 하냐면 대리자로만 생각을 해서 야 AI가 논문 다 써준대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AI를 못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AI를 쓰면 바보가 된다. 예. 연구자가 자기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쓰지 않고 지도교수고 과외교사고 또 협력자고 또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는 비평자고 이렇게 쓰니까 AI에 대해서 AI를 가지고 논문을 쓰면 훨씬 좋은 논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AI를 그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그냥 이게 교수님들이 잘 만들어놨어요. 여기다 띡 눌러보고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논문 써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없이 쓰는 것보단 낫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끝나고 진짜 연구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가능하면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들겠지만 정말로 AI를 잘 쓰는 좋게 쓰는 방법들을 훈련한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도교수나 과외교사를 하게 되면 논문 글과 형식 작성 도움이죠. 이거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야 논문에 내 내용을 네가 써줘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논문의 글의 형식 혹은 형식을 제안해 줘봐. 혹은 또 하나는 뭐 내가 논문을 썼는데 논문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AI가 쓴 거를 북복하지 않습니다. AI에 준 걸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논문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AI 글을 다 써주고 카피해서 짜집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AI를 리서처를 해서 AI 쓴 걸 내가 읽고 그것이 마치 자료처럼 여겨서 그 자료를 보고 내가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글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글 쓴 거를 그 다음에 AI가 글을 예를 들면은 첨삭을 잘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글을 첨삭을 해주는 거죠. 그때 AI한테 내 글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AI가 막 나온 거를 이게 좋은 거네.
복붙해가지고 짜집기 이게 아닙니다. 예, 그건 철저히 저희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AI가 내준 내용들은 그게 최종 내 글이 아니고 자료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내가 내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트레디셔널 논문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다른 학교가. 그러니까 이 AI로 쓰는 것을 굉장히 문제시 삼는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얘기하는 어 출처 문제 뭐 이 문제가 이슈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AI가 가져올 때 자기가 쓴 것도 아니에요. AI도 AI가 출처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면 그 내용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자료로 뽑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또 쓰니까 그 안에 있는 출처를 또 갖다 또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AI를 써도 뭐 출처 문제가 또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AI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글을 쓴다. 단 내가 글을 썼는데 AI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역할. 논문의 글과 형식 작성 도움이니까 내가 쓴 글을 AI한테 넣어서 이것에 대해서 서론인데 다른 서론의 좋은 자료와 비교해서 서론의 형식이 어떤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AI가 내가 쓴 글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 조언을 또 해주겠죠. 이런 형식으로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혹은 이 문장들이 박사급의 좋은 문장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내가 쓴 글을 가지고 야 박사급의 글을 써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쓴 글을 넣고 박사급의 글로 문장에 대한 변환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내 문장 박사급 똑같 내 문장을 박사급 수준에서는 이런 단어를 써야 되고 이렇게 문장 구성을 해야 되고 라는 것을 얘가 제언을 해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내 글을 고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AI가 내 글을 다듬어 줘도 문제는 없죠. 왜? 내 원래 글을 가지고 얘가 첨삭을 해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윤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를 다 집어넣고 야 서론을 박사급으로 한번 써봐. 그래가지고 그거 가져다가 넣으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비윤리적인 거예요. 내가 작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넣어서 첨삭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AI를 씁니다. 우리는 AI를 그렇게 쓰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들은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트레디셔널한 논문 작성법과 전혀 배치가 되지 않는 논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우리의 연구 방법론으로는 AI를 가지고 논문을 써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AI의 제 역할은 논문의 글과 형식 작성 도움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형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도 한번 기억하겠지만 어떤 거냐면 형식이라는 것은 내가 논문의 재료에 대한 글들을 가지고 왔을 때 AI한테 넣으면 예를 들면은 이 내용은 서론에도 들어가야 되고 또 본론에도 들어가야 되고 연구 방법론에 들어가야 되고 결론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논문을 처음 박사급의 논문을 쓰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것도 형식이죠. 그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에 AI가 그걸 집어넣으면 이 글은 서론에 들어가야 되고 이 글은 논문의 구성 형식 때문에 결론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서론에 들어갈 때는 이런 정도로 써야 되고 결론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언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AI의 AI의 제 역할, 논문의 글과 형식, 작성 도우미로서 AI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AI를 대표적으로 지도교수다. 그리고 지도교수의 파생의 과외교사다. 과외교사는 코스워. 내가 내 논문과 관련된 교수님, 내 논문과 관련된 과목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게 과외교사거든요. 예, 그 역할을 AI가 해주는 겁니다. AI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AI가 다 해주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희 전체 석박사 커리큘럼에서 그런 코스를 뺀 겁니다. 오히려 AI를 활용해서 훨씬 더 프랙티스한 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 거죠. 예. 그게 우리 과의 커리큘럼이 경영학과인데 굳이 다른데 경영학과에서 보면 왜 경영학과인데 경영학과에서 다뤄야 될 이 코스의 내용이 없지?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거는 AI가 다 해주는데 굳이 그거를 교수가 그냥 앵무새처럼 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대신 그걸 빼고 그걸 논문 과정에서 충분히 AI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웬만한 교수보다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AI 융합 경영학과의 출신이 필드에 나가서 프랙티컬하게 하는 부분에다가 코스웍의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I로 논문을 쓰지 않으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어그러지는 겁니다. 거꾸로 AI로 논문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 과정을 그렇게 편성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세 번, 그 다음에 역할이 논문과 글 형식 작성 도우미.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부수적으로 내가 논문을 쓴 다음에 서론을 썼어요. 혹은 뭐 리터러치 리뷰를 썼어요. 그러면 어 여기에 경쟁자와 평가자가 있죠. 네, 경쟁자와 평가자가 비슷한 페르소나인데 너 보고 야 네가 평가를 한번 해봐. 네가 혹은 경쟁자처럼 공격을 좀 해봐. 그러면은 AI가 신랄하게 저희 이제 교수들이 그런 걸 이제 만들어놨죠. 그러면 신랄하게 막 평가를 하면 그 역할도 사실은 이제 지도 교수가 해주는데 뭐 논문을 여러분들이 뭐 지도 교수 해도 뭐 경험도 해보고 우리 교수님들도 해보지만 사실 아무리 지도 교수라도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학생이 그만둬 버립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맞아요. 저 그런 그것 때문에 얘기지만 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못해요. 예, 처음부터 그냥 딱 틀을 줘 버리니까 못 쓰겠더라고 인제.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그런데 10 년이야. 그렇게 그게 10 년.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논문이 좋은 논문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데 AI는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래도 좀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AI가 내 논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평을 하는 거잖아요. 참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자꾸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비평을 받아봐야 돼요. 문장도 비평을 받아보고 형식도 비평을 받아보고 야 이게 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연구 방법으로 여러분 가시잖아요. 연구 방법 쪽으로 들어가면 보통은 연구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일 편한 걸 선택해요. 내 주제와 상관없이 제일 편한 연구 방법, 제일 쉬운 연구 방법. 그런데 그 상관없는데 그걸 가지고 했다. 그럼 집어넣으면 AI가 그걸로 해도 되는지, 야, 이거는 AI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거는 그 연구 방법은 너무 어거지가 많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보통은 그럼 열받잖아요. 근데 AI 아니 좋은 게 뭐냐? 근데 교수님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네, 생각난 질문이 뭐냐면 네, 제가 제가 인제 소논문 숙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 네, 네, 봤잖아요. 책도 네, 쓰면서 해 보니까 저도 티키타카를 계속 하면서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얘가 때로는 아까처럼 신랄하게 비판보다는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건 아니잖아. 이거를 다시 네. 바꿔 봐." 그러면 그때서 "아 잘못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처럼 프롬프트로 다시 잡거나 그러니까 음. AI 사용하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지침 안에서 아예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예예. 지침을 어떤 때는 잘 활용을 하다가 계속 딴짓을 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프로젝트 어쩔 수 안에서도 없어요. 하는 게 아직은. 예. 어쩔 수 그건 없는 거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의 현재 모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AI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AI를 잘 사용해야 그것도 잘 쓰는 거죠. 그래서 고거는 당분간은 프롬프트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맞아요. 다시 그렇게 해야 될 것 돌아와서 같아요. 네네. 한번 돌아와서 얘가 비평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도 주거든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방법론이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가장 적절한 방법론이 뭐냐? 그럼 얘가 또 적절한 방법론을 또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 적절한 방법론으로 그러면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왜냐면 우리가 방법론을 잘 몰라서 사실 쉬운 걸 쓰잖아요. 그럴 경우에 얘가 또 갑자기 과외교사로 딱 변신을 해서 그럼 이 방법론으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이런 식 방법으로 하거나 이렇게 끌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계속 티키타카를 해야 돼요. 원래는 이거를 교수님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교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근데 영미식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수들도 못 해줘요. 근데 그거를 AI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못 해주니까 그게 띄엄띄엄 교수를 만나니까 10년씩 걸리는 거예요. 예, 띄엄띄엄 만나니까. 아니면 교수들이 에이 모르게 에라 모르겠다 대충 맞으면 그 골프 칠 때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초보 할 때 떡 치면 그 홀에도 안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것처럼 해줄게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실은 너무 뭐라 할까요? 실력이 더하되는 거죠. 저희는 그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을 AI로 썼다. 그래서 빨리 끝내지만 동시에 더 디테일하게 모든 걸 우리 학생들이 논문에 대해서 클리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또 AI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AI를 쓰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핵심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부터 쭉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 교수님들이 그걸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AI에 대한 활용의 책임 윤리 뭐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예, 여기서도 지금 제가 영상 하나 달아놨죠. 표절은 무엇인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표절은 이거 영상이니까 들어보시고 표절이란 도대체 뭐냐? 왜냐하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표절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영상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AI 최신 논문 검색. 우리가 AI 융복합이니까 가능하면 예,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기술의 하나 정도는 리터러처 리뷰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내가 해당하는 내가 뭐 케이스 스터디든 혹은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를 분석해서 하는 것이 상관없이 어쩌든지 간에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뭔가 그 집단에 대한 어떤 표본에 대한 분석이든 혹은 그걸 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논문을 쓰니까 AI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기술이 설명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논문이 나중에 봤을 때 AI 전문가라고 하면 예, 그래도 AI 기술,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는 게 전문가로서의 어떤 증명이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의 자유의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문들을 봐요. 그러니까 불과 뭐 한 2, 3년 전까지 거기에 대한 논문이 거의 없었고요. 요새는 이제 드디어 이제 뭐 AGI다, 뭐 ASI다 이게 나오니까 이제는 이제 이게 의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처음에는 이걸 무시했었어요. 설마 그런 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 교수들이 뭐 콧방귀도 안 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가능한 것처럼 이제 보이니까 이제는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들을 보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전부 그냥 철학적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같이 AI 전문가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철학적인 거라는 건 제가 좋게 표현한 거고요. 네. 진짜 조금 제가 하자면 저분들이 AI를 알고나 하는 얘기인가? 한 걸음 잡는 이야기. 그렇죠. 예, 그래요. 제가 예. 대신 말씀해 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AI 알고리즘 최소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논문도 안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딱 봤을 때 그런 식의 비춰지면 그 다음에는 그분의 이야기가 전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리터처 리뷰에서 하나 정도는 논문 하나 정도는 내가 연구하고 내 주제와 관련된 부분의 AI 알고리즘 엔지니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논문은 하나 정도는 좀 넣으시면 좋겠다. 그랬을 때에 요 부분은 이 사이트는 이거 누르면 이제 이 사이트 들어가죠. 최신의 논문들 AI에 관한 논문들이 나오니까 그걸 활용하시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LLM 자동화 논문의 특징 이거는 제가 예, 거꾸로인데 예, 이게 뭐냐면 챗GPT로 그냥 제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 막 그냥 알아서 챗GPT가 써준 논문을 내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럴 때에 요런 특성입니다. 예, 이거 그죠? 그냥 내가 안 쓰고 챗GPT가 쓴 논문을 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에 걸리는 겁니다. 예, 반드시 첨부해야 될 참고 문헌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갖다 베낀 사람들. 그래서 있어 보이는 글처럼 보이지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간다. 앞에서 언급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예,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챗GPT로 짜집게 해가지고 낸 사람들의 논문에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내 논문을 평가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이런 게 있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참고문헌 출처 제시 방법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논문의 작업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담은 패들렛, 뭐 생성형 AI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AI 활용해서 검색, 텍스트 작업, 문장을 더 다듬거나 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패들렛인가 여러분 나중에 참고로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창조적 논문이란 무엇인가라는 건데 이거는 그 뭐 창조적 논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창조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결국은 창조가 무엇이냐, 창조적인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뭐 예를 들면 김정은 박사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응용해서 창조적 논문이란 무엇이냐라는 부분. 왜냐하면 논문이라는 것은 창의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에
핵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형식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주제를 잘 잡는 거고, 또 주제에서도 논문이라는 것은 새로운 걸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은 새로운 걸 내는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창조적이죠.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 그 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얘기를 하라 그러면 자꾸 어떤 분은 공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 새로운 이야기를 뭔가를 하나를 한다는 게 창조적이라는 건데 그 창조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한 건데 창조는 이런 거예요. 김정은 박사가 얘기를 했는데 창조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새로운 편집이죠. 그래서 이것을 응용하면 창조적 논문은 남이 안 했던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걸 쓰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아무도 안 한 얘기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오해가 가장 커요. 논문에 당신은 독창성이 없어, 창조성이 없어 그러면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나는 아무도 안 한 얘기를 골랐어요. 이러면 안 돼요. 창조는 절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99%는 남이 한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1%를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논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리터러처 리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출처를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논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논문 전체 내용에서 99%는 전부 출처를 달아야 돼요. 이건 누가 얘기했고, 이건 누가 얘기했고, 이건 누가 얘기했고. 그리고 1%만 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 생각은 한 단계 더 나가는데 그게 새로운 얘기인데 이거는 아무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출처를 안 밝히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논문에 출처가 없는 문장은 뭐냐면 출처를 안 밝혀 둘 중에 하나예요. 출처를 안 밝혀도 누구나 다 아는 상식. 사람은 죽는다. 뭐 출처를 밝힐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니까 출처를 안 밝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출처를 안 밝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출처를 다 밝혀야 돼.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내 얘기야라고 하고 출처를 안 밝히고 딱 쓰는 그 문장조차도 그 내용에 대한 모든 논리가 어디서 나와야 돼? 대전제가 출처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새롭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겠죠? 논문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서론본론을 쭉 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 예를 들면 연구 방법론은 그 새로운 얘기, 출처 안 밝힌 새로운 얘기를 그러면은 있는 내용에서 당신이 어떻게 꺼냈느냐가 연구 방법론이에요. 그 꺼냈을 때에 당신이 합리적이냐? 남들이 다 이해하고 컨센서스하고 혹은 남들이 똑같은 조건을 줬을 때 재현하라 그러면 과학의 실험실처럼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썼느냐. 그게 연구 방법론을 얘기한 거고 나는 그걸 통해서 이걸 꺼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다룬 거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AI가 또 중요한 거예요. 제프린튼이 그랬죠. LLM은 90% 인간보다 더 창의적이다. 이제 이 창의적이라는 말 이해하시겠죠? LLM이 AI가 없는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 왜 창의적이냐면 창조의 핵심은 남들이 한 얘기에서 논리적 그 다음 전개를 꺼내는 거기 때문에 혹은 그게 연역적 방법론이죠. 논문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연역적 결론 도출이냐 새로운 거 아니면 귀납적 도출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쫙 쪼개지는 거죠. 그랬을 때에 AI가 워낙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걸 논리적으로 끌어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보다 잘하니까 인간보다 창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의 새로운 인사이트를 꺼낼 때 AI를 통해서 그런 작업들을 이거와 이것도 붙여보고 이것과 이것도 붙여보고 AI한테 논리 전개를 좀 해보라 그러고 AI가 전개한 논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도 해보고 그러면서 배우기도 하고 거기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AI를 쓰실 수 있다. 그러면서 AI와 그런 작업을 해보면서 AI가 영감을 주면 아 맞다 하면서 그 다음 작업을 꺼내는 예, 나의 1%를 꺼내는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AI는 창조적이니까 그런 영역에서도 혼자 고민하지 말고 AI와 같이 창조적 행위를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논문이 창조적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영상을 달아놨습니다. AI가 낸 연구 아이디어 사람보다 더 창의적이라고 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논문에 영감이 오는 길 이것도 사실
창조적 포인트죠. 여러분 한번 이걸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논문 본문에서 논문의 3요소 가장 중요하죠.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는 논문에서 펼치는 논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연구 설계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시냐. 그다음에 논문 작성의 구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논문의 3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 막 강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논문이 1장부터 뭐 5장, 1장부터 혹은 6장 이렇게 가지만 가장 중요한 3요소는 논리 만들기. 네. 왜 논리 만들기가 중요하겠어요? 다른 선행 연구에서 내가 새로운 걸 하나를 끄집어내는데 그게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연역적 논리든 양적인 방법론은 그거를 귀납적 논리죠. 그러니까 연역적 논리냐, 귀납적 논리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질적 연구는 그 연역적 논리 구사를 잘해야 되는 거고 양적 연구 방법론은 귀납적 논리 구성을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논리가 맞아야 돼요. 논리가. 그래서 내 전체 논문에서 여러분 계속 챗GPT하고 물어보고 챗GPT한테도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야, 이게 내 논리가 맞냐? 논리가 맞냐? 자꾸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가 맞냐? 예, 결과에 대한 논리가 맞냐? 이것도 해야 되고 1장부터 5장까지 흐름에도 논리가 맞냐? 계속 논리를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은 창조적인 것 하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논리가 맞냐? 이렇게도 좋은 논문이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연구 설계 방식으로 어떤 도구로 논리를 했느냐. 이게 이제 그게 연구 방법론이죠.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논리를 네가 펼쳤느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논문의 그거를 작성이죠.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거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 이게 구조입니다. 논문의 구조는 설명을 잘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게 논문의 3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인간 저자가 평소에 할 일 제가 적어놨습니다. 평소에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아이디어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연구 필요성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LLM 모델에 넣고 논리 조언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예. 중요한 건 논리예요. 예, 논리. 예, 논리가 빠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문의 구조 자체도 논리를 설명하는 구조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논문에 왜 자꾸 출처를 달아야 되느냐? 내가 생각해 봤더니가 아니라 논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러이러한 논리들 때문에. 예, 그래서 자꾸 출처를 다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가 계속 논리 조언을 받아야 되고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런 것들 계속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LLM과 인간 저자가 대화를 통해서 논리를 다듬은 후 심층 리서치 기능을 사용해서 연관된 논문과 최신 연구 동향을 조사한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 논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토의 모델을 만드셔야 돼요. 처음부터 막 거대한 논리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모든 과학적 설계가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핵심적인 논리, 가설, 예, 그걸 만들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문의 가설도 논리입니다. 가설 자체부터 논리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논리를 정교화시키거나 확장시키거든요. 그때마다 리서치하고 확장시키고, 리서치하고 확장시키고, 리서치하고 확장시키고 이런 식의 가는 건데 그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어떻게 돼요? 논리를 물어봐야 돼요. 왜? 확장하고 리서치하고 확장하고 리서치 할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논리가 깨질 수가 있어요. 논리에 비약이 나오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을 더하고 정교화시키고 확장시킬 때마다 끊임없이 앞에와 논리가 맞느냐 계속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까지 한 번에 잘 끝납니다. 그래서 논리라는 구조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위 세 단계를 반복하면서 내 연구의 필요성과 논리 심층 공부를 해야 된다. 동시에 연구 필요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킨다. 라는 거고요. 여기도 역시 영상을 달아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이 끝났고요. 큰 틀에 대해서 논문은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어떤 큰 틀이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 탐색에 들어가죠. 요 부분은 해봤으니까 제가 오늘 시간에는 크게 많이 이야기를 다루진 않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주제는 교수님, 저희 한 네. 5분 쉬면 안 될까요? 그러시죠. 안 그래도 물 제가 좀 이거 갖고 와야 하고 될까요? 마치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우리 59분이네요. 한 5분 정도만 쉬고 네, 그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서론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 그 서론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서론에서 담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제 찾기를 우리가 이제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이제 논문 주제를 이제 탐색하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논문 주제를 탐색할 때 도대체 뭘 가지고 탐색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려면 서론을 이해해야 됩니다. 서론에 뭘 담느냐가 사실은 그 내용을 가지고 논문 주제를 탐색하는 거예요. 거꾸로. 예, 그래서 서론 부분은 먼저 제가 좀 간단하게 서론에서 뭘 담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서론 부분에서는 서론이라는 것은 내 논문의 전체의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길 내용을 가지고 거꾸로 그 내용을 프롬프트로 써서 논문 주제를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논문 주제 탐색을. 자, 그래서 서론의 핵심 인데요. 서론은 연구 필요성을 설득하는 거죠. 연구 필요성을 설득하는 건 내 이 논문이 왜 중요한지, 왜 의미가 있는지, 예, 이 부분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연구 필요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필요성은 내 연구가 어떤 가치가 있다, 왜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건 이런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필요성과 의미 이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제를 찾을 때도 필요성과 의미가 있는 주제를 찾아야 돼요. 예, 이게 키워드예요. 예, 프롬프트에 지금은 이제 챗GPT 5가 들어서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문장을 잘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오히려 오픈 AI도 문장을 다 쓰려고 하지 마라. 핵심 키워드, 핵심 구 뭐 이런 것만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주제를 찾을 때 그냥 관심 있는 주제 뭐 AI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AI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그 필요성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연구를 하면 어떤 의미가 내가 주어질 걸로 의미가 만들어질 걸로 의미가 생길 걸로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니까 이런 내용을 넣을 때 넣으면 조금 더 주제 찾기가 더 수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은 거꾸로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AI 시대의 새로운 필요성이 뭐냐? 뭐 예를 들면 상담과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경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거꾸로 물어봐도 되겠죠. 먼저 그런 걸 물어보고 이건 논문을 바로 찾는 게 아니고 챗GPT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네가 생각하기엔 새로운 필요성은 뭐가 있을 것 같냐라는 걸 들어보고 그 필요성을 챗GPT하고 얘기해서 AI 시대 뭐 그다음에 AGI 시대에 뭐 이런 필요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라는 것은 뭐 기회, 문제, 욕구, 결핍 뭐 그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새로운 필요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그 필요성을 키워드로 삼아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야 논문 찾아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급이 낮은 거고 수가 낮은 거고. 네. 진짜 연구 자세로 AI 혹은 여러분이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나는 AI를 좀 경험해 보니까 교육적 측면에서 경영적 측면에서 혹은 사회적 뭐 심리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가 문제를 찾았어. 예, 혹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 혹은 사람들의 새로운 욕구나 결핍이 생기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AI하고 GPT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박사급 논문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카데믹하게 필요성이 뭔 것 같아. 네가 한번 그걸 한번 바꿔서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예.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어떤 가치가 새로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래서 가치에 대한 얘기로 가치를 의미를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도 두루두루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한번 틀을 잡고 그 틀을 잡은 걸 가지고 그런 필요성과 그런 가치에 맞는 혹은 그런 필요성과 그런 가치를 언급한 왜냐하면 선행 연구 논문이니까 그런 범위에 있는 그런 필요성의 범위에 있는 그런 가치의 범위에 있는 논문을 찾아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주제를 찾아줘. 이랬을 때 조금 더 포커스된 내용이죠. 왜냐하면 AI가 우리가 써보면 알겠지만 AI는요. 그냥 망망대해 우주에 우주. 거기서 내가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타겟팅을 잘해줄수록 프롬프트를 잘 쳐줄수록 얘가 더 아주 깊은 얘기 더 좋은 거를 해오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은 어떻게 돼요? AI와 함께 그 프롬프트를 거꾸로 만드는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될지, 무엇을 탐색해야 될지. 네. 그리고 그게 만들어지면 그게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그런 얘기를 서로는 넣는 거예요. 내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했고 이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이런 얘기도 이제 서로는 이런 이제 나의 어떤 그 의도들 계기들 이런 것도 서론에 간략간략하게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훌륭한 서론은 서론을 읽는 것만으로도 결론까지 전개되는 맥락이 상상되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서론에서 구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잘 정확한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이런 필요성이 가지고 이런 가치를 나는 만들어낼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제와 연관된 그런 부분을 이미 나온 선행 연구들을 내가 검토해 볼 거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연구 방법을 이렇게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대략 감이 잡히는 거죠. 네. 그 그런 교수님 부분들을 내가 감을 잠깐만 쓴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서론을 물론 쓰고 이렇게 가는데 네. 서론을 처음에도 쓰지만 마지막에 다시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논문을 쓰다 보면 또 그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기도 당연하죠. 하니까.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큰 그 주제는 저는 이제 있긴 하지만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네네. 그러면 좀 더 필요성에 대해서 앞에서 더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진행을 하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 자료가 그렇죠. 있어도 자료를 미리 그렇죠. 넣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네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티키타카도 하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서론은 사실은 서론이 거꾸로 보면 맨 마지막에 완료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론이 얼개라도 있어야 연구가 진행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론은 일단 처음에 완벽하게 서론을 나는 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논문을 쓰니까 아 나는 책 쓰는 서론처럼 서론을 완벽하게 다 쓰고 그다음 이게 아닙니다. 서론을 처음에 얼개를 하고 그리고 작업을 해서 쭉 그다음 작업을 해서 완벽하게 나오면 다시 그걸 가지고 서론을 다시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그래서 서론은 처음 쓰기도 하지만 동시에 맨 마지막에 쓴다.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서론에는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사회적 배경.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거꾸로 요게 키워드들이에요. 챗GPT하고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네가 한번 그 리서치를 해줘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회적 배경이 나한테 아이디어가 있지만 챗GPT한테 요새는 이제 챗GPT 검색도 잘하고 심층 리서치도 잘하고 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기술을 다 배우셨으니까 크롤링을 해가지고 최근의 트렌드를 분석할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배운 기술들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실용적인.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잘 쓰는 거는 교수님들이 여기다가 챗봇도 만들어 거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우리가 하면서 AI를 사용하는 기술들을 배우셨으니까 나름 내가 필요한 챗봇도 만들어 보고 나름 크롤링도 좀 해보고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요런 내용들을 AI를 활용해서 조금 더 쉽게 빠르게 더 넓게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도 AI와 한번 더 심도 있게 얘기해보고 그걸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수록 좋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쓴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의식이 있고 대략 이렇게 안 해도 머릿속에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박사급 쪽이 오면.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쓰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자체를 AI와 함께 내 생각을 쭉 다 얘기해보면서 검토도 해보고 더 깊이도 들어가 보고 그 틀이 있으니까 더 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사회적 배경 생각, 선행 연구의 동향 뭐 이런 것들을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들을 더 한번 구체화를 더 시켜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주제 찾기로 들어가면 더 잘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의 동향, 선행 연구의 한계,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행 연구의 한계인데 이 한계를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제 찾기에도 선행 연구를 찾으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니까 그것의 한계를 찾아보라. 이런 것도 AI가 잘하죠. 왜냐하면 그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 나의 창조적 영역이거든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이런 한계가 있었는데 내가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뭔가 하나를 더 낼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의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연구를 본다라는 것은 동향을 아는 거고 이것의 흐름을 아는 거고 동시에 거기에서 선행 연구의 한계, 약점 이거를 집요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AI가 선행 연구를 넣으면 선행 연구의 한계를 정말 잘 찾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다양한 어떤 대안들도 AI가 생각하는 대안들을 가지고 오죠. 근데 그거는 AI가 그 대안들을 자기가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대안들은 뭐냐? 다른 학문에서 보면 대안이 보이는 거죠. 네.
그거를 AI가 모든 학문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문 차원에서 이 한계를 보니까 이걸 연결시키면 한계가 돌파되겠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초학제적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그 역할을 AI가 잘하기 때문에 한계 돌파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내가 천재다. 아무도 모르는 한계 돌파를 한다. 이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실력 없어요. 이거는 교수들도 안 돼요. 이거는 저도 안 돼요. 이거는 미래학에서 이 정도 하려면 엘빈 톨브로커에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논문의 한계는 이 논문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혹은 실험의 방법의 한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돌파는 내가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돌파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문에서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돌파가 되고 다른 방법론에서 돌파가 되는 거죠. 그거를 초학제적으로 연결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한계가 있으니까 AI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AI를 통해서 그 접점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AI가 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한계 돌파에 마련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연구가 쉬워요. 그래서 AI 시대에 연구가 되게 쉬운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은 논문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AI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거꾸로 주제 찾기 할 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를 찾는다고 할 때 그냥 야 뭐가 좋아 이렇게 이게 주제 찾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은. 예,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면서 그러면 이게 주제죠. 연구의 한계를 돌파하는 게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라는 걸 계속 좁히는 거예요. 박사 논문은. 예를 들면 AI가 주제가 될 수가 있고, 근데 거기서 더 좁히면 뭐겠죠? AI의 자유의지가 될 수가 있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 좁히는 거죠. 계속 주제 찾기 이렇게 좁혀서 결국은 어떤 특정한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돌파하는 데까지가 가는 게 주제 찾기입니다. 사실 이러면 끝나요. 이거 찾으면 그다음부터는 논문이 쫙 일사천리로 갑니다. 근데 이거를 못 찾으니까 뭔가를 하긴 하는데, 뭔가를 쓰긴 썼는데, 선행 연구 논문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렇게 잡으니까 선행 연구들도 대충 좋은 논문을 갖다가 나열을 해놓은 거지. 예.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선행 논문을 여기다 넣는지도 잘 모르겠고, 방법론을 하긴 했는데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 말씀드렸죠. 이게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뒤에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도 컨트롤이 안 돼요. 내 논문이 막. 네. 그리고 교수님한테 가면 맨날 까이고. 그러면은 교수님이 얘기하면 지엽적인 건 생겨서, 그러면 이 선행 논문을 바꾸면 되는가? 그래서 또 바꿨는데 또 까여요. 예. 계속. 그러면 나중에 도대체 교수님이 왜 까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왜 교수님 컨트롤 까는지를 해야 돼요. 알려줘야죠. 그렇죠.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이해해야 알려줘야지. 돼요, 저처럼. 근데 교수님이 이 지도할 때 뭐 5분, 10분 만났는데 어떻게 이걸 해주겠어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논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들은 어떻게 되냐? 둘 중에 하나. 계속 가서 논문을 못 쓰게 하든지 아니면 에이, 그래. 그냥 홀에 들어간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갭을 AI가 맞춰 줄 수 있고 AI를 그 갭을 메우는 쪽에다 여러분들이 자꾸 AI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논문 방법론은 바로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 뭘 잊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서론의 구성 요소들은 이제 이거는 이해가 되시게 조금 더 쪼개면 연구 주제를 소개하고 문제 제기. 그러니까 한계를 알아야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도 이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창조적이죠. 내 생각에 이게 문제야 뭐 이런 거. 그러면은 그냥 내가 소크라테스인 거예요. 아무도 필요 없어. 그냥 내 생각에. 그냥 받았어.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정말 천재적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책은 출처가 하나도 없어. 가라사대야. 다 받았어. 근데 우리가 인정을 해. 왜? 그래도 우리는 인정을 해. 그분은 이미 이 과정을 다 통과했고 이 분야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이런 정도가 되면 출처를 안 밝혀도 돼요. 그냥 교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받아 적겠나이다. 그래서 그분이 수납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건 내가 생각해 문제다. 그러면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은 그 수준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에 이게 문제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 제기도 이유가 있어야 돼. 왜 문제? 누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이런 이유들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다. 다 이렇게 출처를 밝혀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서론에도 다 이게 출처가 밝혀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서론이 그냥 자기가 책 쓰듯이 쭉 자기 얘기를 해. 이러면은 예, 진짜 제대로 된 논문을 쓰는 학교에서는 다 탈락이야. 근데 그러지 않은 학교에서는 아이 그래 그냥
그래, 그냥 서론이니까 넘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좋은 논문은 아니에요. 나중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연구 필요성 및 의의, 연구 목적, 논지 진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논지 진술이죠. 요 논지가 여러분들의 논문의 전체 가설의 논리입니다. 논지는 논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론 개요는 내가 이거를 증명하는데 어떤 연구 방법론이 좋은지. 근데 이 주제 찾기에서도 연구 방법론 관점에서 주제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 찾기에 뭐가 주제가 좋냐 여기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의 한계가 뭐냐 한계를 또 물어보고 그 한계가 두 개를 겹쳐서 주제가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한계에 대해서 연구 방법론 이 한계를 해결하는데 가장 근접한 방식의 연구 방법론 이거를 넣어서 또 주제가 또 함축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제 찾기는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넣는 거예요. 어떤 주제가 좋은 거 같니? 어떤 주제가 아싸리하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그냥 대학교 페이퍼입니다. 예, 대학교 페이퍼. 야, 이거 획기적이지 않아? 뭐 이런 거. 예. 박사 논문은 거기서 주제 다 찾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를 획기적인 건 좋은데, 예, 한계가 뭐냐? 선행 논문은 뭐냐? 야, 이게 연구 방법은 어떤 거가 맞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서 주제를 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내 연구 방법, 내 논문에 맞게 주제를 좁힌다라는 것은, 야, 더 아싸리한 거, 더 획기적인 거, 더 디테일한 거, 더 구체적인 거, 이렇게 물어보면서는 안 돼요. 요런 것들을, 논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내용을 물어보면서, 방법론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찾기가 좁혀진다. 그러니까 주제 찾기 단계에서 대략에서 그림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각 챕터로 들어가면서 진짜 그렇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여러분 계속 해보면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론의 구성 요소들이다. 자, 보시고요. 자, 서론에서 논점, 논지 진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논점, 논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요 용어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문의 심장은 논점은 논문의 심장이에요. 이게 이제 서론에 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논점이라는 것은 제가 써놨어요. 논의나 논쟁 따위의 중심이 되는 문제점이죠. 예, 문제점. 예, 그러니까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문제를. 예, 이게 필요기도 하고요. 이 논점 잡기의 핵심은 왜 이 논문이 필요한가? 이고 이 논문의 가치, 연구의 필요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문 하나에 논점 하나를 담아야 되죠. 그래서 주제를 좁힌다는 것은 최소 단위의 최소 단위의 논점으로 좁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거죠. 논문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논점이 여러 개, 혹은 논점이 너무 뭉뚱그리죠. 포괄적이죠. 예. 논점이 피상적인 거. 이러면 이제 논문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논문 하나는 논점 하나다. 예. 그러니까 논점은 논이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논문 자체가 논의가 있는 거죠. 논쟁이 막 있는 거예요. 티키타카하고 그래서 논쟁이 있기 때문에 내 논점에 대해 내 문제에 대해서 혹은 내 이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쪽은 어디냐, 반대는 어디냐. 그래서 이거를 계속 다루면서 가야 돼요. 논문이. 네, 논문이. 이것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거를 지지하는 쪽은 이런 얘기를 했고 반대하는 쪽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리터러시 리뷰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야, 뭐 치고받고 싸우는데 거기에서 나는 이런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논문을 쓸 때 지지하는 것만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 논문이 아니고 썸머리가 되는 거예요. 썸머리가. 네, 그래서 자꾸 교수님이 이건 논문이 아니고 이건 썸머리를 했잖아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네. 썸머리가 안 되고 그래서 거꾸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죠. 야, 논쟁거리가 없잖아. 이 말이 그거예요. 논쟁거리가 없으면 논문이 안 돼요. 논쟁거리가 없으면은 요약이죠. 그러니까 학회 논문을 갈 때 새로운 거를 주장하는 논문이 있고 학회 논문에 갔을 때 동향을 발표하는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 후자는 석사까지는 이렇게 해도 돼. 동향을. 그게 썸머리라는 거죠. 요새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새로 나왔고 뭐 이런 거. 자기 건 없잖아요. 동향 발표. 근데 박사 논문은 그 논문을 쓰면 안 돼요. 동향이 이거고 그 동향의 반대가 이건데 둘이 충돌 지점이 이거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아주 해결이 안 되고 충돌해서 계속 논쟁이 있다. 나는 그거를 뽑아왔다. 그런데 나는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나는 해결을 해보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게 논점입니다. 논쟁이 없으면 논문이 안 돼요. 박사 논문. 네. 그렇죠?
누군가 이걸 반대를 했다는 거죠.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죠.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걸 해결했다라든지 누군가 이것을 당연히 당연하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약점이 있다. 이런 오류도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박사 논문에 담겨야 된다. 근데 그게 하나여야 된다. 하나여야 된다. 그러면 하나가 만들려면 쪼개야 되겠죠?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 그래서 최소 단위 하나를 찾아내는 거. 그래서 논문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투옥도 큰 걸로 하면 몇 개 하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점이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논지 진술. 논점과 논지 진술. 논점은 방금대로 문제의 초점이죠. 그 다음에 논지 진술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논점을 이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당신의 논문에 이슈가 있느냐? 이 말은 논점이 있느냐? 논점이 있느냐라는 것은 문제가 있느냐? 혹은 논쟁의 포인트가 있느냐? 논쟁거리냐라는 거죠. 답이 안 나. 치열하게 논쟁하는 거. 뭐 그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논지 진술은 그것에 대해서 너의 명확한 입장, 논리가 뭐냐? 그걸 해결 방법에 대해서. 그게 논지 진술입니다. 그래서 thesis statement. 근데 이 thesis statement가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아직 연구 방법론을 검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지 진술에 대해서 처음에 가설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그리고 나서 쭉 해보니까 가설에 대해서 내 연구 방법론으로 혹은 내 논리로 증명을 한 거죠. 그리고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직은 내가 완벽하게 논문을 다 안 썼으니까 첫 단계는 내가 그 문제를 찾고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그 논쟁적인 문제를 나는 이렇게 이러이러한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러한 연구 방법론이나 아이디어를 짜보니까 내가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라는 가설, 논지, 시스 스테이트먼트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러면은 이것을 소론을 딱 던지고 내가 이거를 그렇지 이제 잘 봐. 지금부터 내가 증명할게. 그래서 리터러처 리뷰도 쭉 들어가서 증명을 쭉 해서 결론을 딱 내리는 거죠. 이게 이제 논문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용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내 논점이 뭐냐 늘 고민해야 되고 그 논점을 가지고 계속 AI에 되고 그 논점을 찾았으면 그 논지의 진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 그리고 그게 논리적이냐 이런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측면이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최대의 그 질문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AI한테 그 내용을 해야 돼요. AI 한 내에서 뭐 논점이 뭐냐, 뭐 너의 논점은 뭐냐, 뭐 AI한테 논점을 만들어 보려고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내가 논점을 주고 야 이걸 가지고 네가 논지 진술을 만들어 봐. 혹은 네가 가설을 세워 봐. 그 도움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내 머리로 생으로 막 가설 만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만들어 보고 그 내용을 티키타카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럼 AI가 만든 것이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AI가 또 얘기를 하겠죠. 혹은 내 논리는 이건데 그러니까 이걸 티키타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각 단계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서론이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이런 측면에서 뭐예요? 논문 주제 탐색을 하라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논문의 주제에 대해서 문제 혹은 해결 방법 한계 뭐 이런 거 한번 찾아보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저번에 했으니까 큰 저기는 안 되겠죠. 여기서 보면 지식 지도를 그리는 거. 그러니까 자료가 많다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지도를 그려야 되겠죠. 내가 한 내용들을 이런저런 얘기를 그런 이제 메모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제 탐색을 할때 프롬프트에 대한 예시인데 뭐 굳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방식이 사실은 프롬프트 방식이다. 그 생각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논문 주제 탐색하는 단계 챗봇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보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AI 오케스트레이팅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챗GPT하고 구글을 쓰지만 AI 따라서 에이전트 AI가 있고 뭐 젠스파크나 혹은 검색에 집중된 AI가 있고 그래서 각각의 또 성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박사 논문은 최고의 자료를 찾아야 되잖아요. 최고의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가능하면 박사 논문을 쓰는 기간에는 돈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구독료를. 그리고 무료로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무료는 할루시네이션도 많고 한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박사 논문을 들어가는 클래스에서는 교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거는 다른 걸로 보완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최고의 도구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심층 리서치다. 그러면 심층 리서치를 아카데믹한 영역에서는 현재까지는 뭐 내일 또 달라질지 모르지만 오픈 AI 챗GPT의 심층 리서치가 가장 아카데믹합니다. 그러면 그 도구를 최고의 도구를 쓰셔야 돼요. 예, 논문 쓸 때만은. 예. 안 좋은 도구를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리터러처 리뷰에서의 선행 논문 연구는 최고의 논문을 가져다가 내가 공격을 해야 돼요. 이래야 좋은 논문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짱하고 붙어야 짱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밑에 있는 애들하고 아무리 싸워서 이겨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좋은 짱이 되려면 짱하고 붙어야죠. 좋은 논문을 되려면 최고의 논문하고 붙어야 돼요. 그래서 선행 리터러처 리뷰의 최고의 논문을 찾아야 돼. 근데 그 최고의 논문은 왜 사람들이 못 쓰느냐? 언어의 장벽이 있죠. 가능하면 최고의 논문은 뭐 유럽에서 나오거나 미국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건 영어 논문이고 이거는 뭐 독일어 논문이고 혹은 과거의 라틴어 논문이니까 이건 빼. 그러니까 이제 논문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짱하고 붙어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이 똘마니들하고 붙으니까 이게 안 되죠. 예. 두 번째로 언어의 장벽이 있고 두 번째는 아니 그 사람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논문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몰라. 그런 쉬운 논문. 그러니까 또 똘마니하고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마니들하고 선행 논문에서 이 카운터 펀치가 되는 이 똘마니들하고 계속해서 논문을 쓰니까 논문의 레벨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AI가 극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AI를 하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어려운 논문도 AI를 과외교사로 써서 내가 그 논문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AI 논문을 쓸 때는 최고의 논문을 골라라. 예. 그리고 그 논문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그 최고의 논문을 고를 때도 최고의 논문을 이해할 때 각각의 AI도 최고의 기술을 써야 그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AI도 가능하면 우리가 논문 진짜 쓸 때에는 돈 좀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돈 좀 쓰시기를. 그리고 만약에 돈이 예를 들면은 부족하다. 그러면 논문 쓰는 학생들끼리 조금 n분의 1 분바이해서 구독을 해서 하나 아이디를 파서 쓰세요.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쓸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뭐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심층 리서치도 20불짜리보다 200불짜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횟수 제한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뭐 그렇다고 매달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 또 예를 들면은 논문 쓰는 학생들끼리 내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최고의 논문을 써라. 그리고 논문마다 검색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AI들이 어떤 데 도운지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올리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논문 셀프 스터디. 제가 셀프 스터디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첫 번째는 세 가지 정도. 요약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됩니다. 이건 이제 논문 요약 프롬프트 샘플을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이거 놓고 요약해. 이거보다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잘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좋은 논문 요약 프롬프트를 여기다 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이런 프롬프트를 가지고 논문을 요약해라 라는 거. 그럴수록 논문을 잘 요약하니까 그걸 쓰시고 두 번째 방법은 노트북 LM이죠. 우리가 노트북 LM인데 노트북 LM 여러분 많이 쓰시죠? 여기다 자료를 넣어서 여기서 분석해 쓰는 거. 그래서 노트북 LM을 요약할 때 쓰시고요. 노트북 LM은 다 출처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배우니까 기술이니까 제가 다 이번 시간에 다 설명 안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구글에 들어가면 AI 스튜디오 들어가면 스트림 리얼타임이라는 게 스트림이라는 게 자, 볼게요. 구글에 음, AI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챗 밑에 스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트림이라는 게 있는데 스트림이라는 것은 여기다 논문을 집어 넣으면 얘하고 말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말로 대화를. 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뭐 지금 제가 시연을 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 관해서 네. 요 영상을 담아 놨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구글 되었습니다. 스트림림에서 자료를 올리면 하나는 이 육아 올리면 같이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이렇게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이런 굉장히 식으로 얘가 중요한 대화를 논문인데요. 음성으로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네, 트랜스포머 모델이 요게 차이점은 요약하라 그러면 한 번에 그냥 요약을 하는 거고 이 스트림 리밋은 내가 꽤 괜찮은 걸 찾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때는 요약하라는 것보다 얘한테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더 좋아요. 네. 요약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약하니까 중요한 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약하라 해서 괜찮은 논문을 일단 찾고 그거를 스트림 리밋에 넣어가지고 혹은 노트북 LM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스트림 넣으면서 요거는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얘가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스트림 리밋도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요약할 때는 요약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고 그리고 노트북 LM을 가지고 넣어놓고 또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이 스트림 리밋을 사용해서 논문 하나를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논문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셀프 스터디 할 때 여러분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문의 가치 만들기 뭐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니까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논문 할 때 어느 정도는 자료가 많아지면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와 관련된 기술들을 넣었으니까 그럼 참고하시고요. 주제 설정, 이거는 이제 한번 더 보시고, 주제를 설정할 때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의 논문을 선택한 다음에 그 논문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생 주제를 만들거나 그 논문을 공격하고 거기서 뽑아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직 내가 그러니까 아직은 뭔가 리터러처 리뷰에 쓸만한 논문을 못 찾았을 때는 아까 같은 방식으로 러프하게 물어보면서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과 연관된 이제 내가 그 선행 논문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선행 논문을 찾아서 그걸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서 한 번 더. 예. 그럼 나중에 선행 논문 분석할 때도 그 내용을 쓸 수 있거든요. 그 선행 논문을 가지고 거꾸로 다시 한번 그걸 가지고 AI를 활용해서 주제를 거기서 다시 뽑아내는. 네. 그럴 때에는 이제 이런 방법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서론을 잘 읽고 파생 주제를 찾고 여기 그 AI와 함께 그 논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럴 때 아까 스트림 리밋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AI와 함께 네가 나하고 함께 협력자가 돼서 이 논문 좋은 논문인데 이 논문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서 여기서 어떤 주제를 파생시킬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이런 것도 거꾸로 주제 탐색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죠. 컨센서스라든지 커넥티드 페이퍼라든지 그다음에 사이스페이스라든지 뭐 요런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서 사용하십시오. 논문을 찾을 때. 그랬을 때 이게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AI 기능이 강화돼서 AI를 거기서 학습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실제적인 논문을 틀을 잡았으면 그 실제 논문을 여기 들어가서 찾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커넥티드 페이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 내 논문에 대해서 카운터 펀치가 될 선행 논문 그걸 지지하든지 반대하든지 혹은 뭐 하는 그 리터러처 리뷰에 들어가는 그 선행 논문을 쓸 때 그 선행 논문이 가장 좋은 걸 써야 되겠죠. 가장 센 논문을 골라야 예, 내 논문이 그 자체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좋은 논문은 리터러처 리뷰를 보면 알아요. 네, 그 리터러처 리뷰에 얼마나 좋은 선행 논문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논문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뭘로 알 수가 있죠? 네, 인용 그래프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인용 그래프를 여러분이 알 수가 없으니까 물론 뭐 들어가면은 뭐 이게 누가 몇 번 인용 이거 나오지만 그 인용 그래프를 그 가장 잘 보여주는 사이트가 커넥티드 페이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페이퍼가 내가 리터러처 리뷰나 혹은 주제와 관련돼서 카운터 펀치가 될 그 논문을 여기에 들어가서 그 논문이 정말로 인용 그래프가 좋은 건지 혹은 내가 좋다고 찾았는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논문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걸 찾는 거죠. 혹은 내가 한두 개밖에 못 찾았어.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더 좋은 리터러처 리뷰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의 선행 연구나 후행 연구 여기에서 논문을 가져오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을 찾을 때는 꼭 한번 내가 찾은 논문이
리터러처 리뷰할 논문이 좋냐 안 좋냐는 인용 그래프, 이 커넥티드 페이퍼 안에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스페이스는 네,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서 그 SCI급 논문이죠. 가능하면 내가 찾은 논문이 SCI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탐색을 찾으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이스페이스 사용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논문 읽을 때 추가로 좋은 소프트웨어들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논문 DB 통합 검색, 퍼블리시워 페리시라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그 AI도 이것들도 활용해서 내가 좋은 논문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일일이 다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행 논문 읽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추가 AI. 요새는 이 논문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논문 읽기에 특화된 AI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를 가지고도 트론 엔진을 활용해서 선행 논문에서 파생 주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것들을 팁을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하면 제가 맡은 영역, 네, 논문 서론, 또 논문 주제 찾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강의가 이 정도면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우리 다른 교수님들께서 각각 또 우리가 분배해서 맡으셨으니까 그때의 또 수업 시간에 또 추가로 계속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뭐 간단하게 한두 개 받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질문 주시죠. 오늘 한 것에 관해서만 다른 파트는 우리 다른 교수님들이 하실 거니까 네, 질문 주시죠. 네. 교수님 주제를 찾을 때 저희가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네. 경영 관련된 내용을 꼭 다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교육학 가면 교육에다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처럼 경영학 가면 가능하면 경영에다 예, 맞추면 예를 좋죠. 들어서 뭐 AI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는 가능하지만 AI를 활용한 설교 작성법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조금 예, 동떨어지죠. 무슨 알겠습니다. 예, 지혜롭게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경영이 꼭 기업 경영만 아니어도 됩니다. 예, 그니까 맞아요. 예, 그렇게 예, 기업 교육 경영만 경영도 하면은 되고, 우리는 쓸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예, 목회 매니지먼트가, 경영, 그렇죠. 목회 목회 경영 경영도 쪽으로 되고, 맞춰야 되고, 그렇죠. 그것이 교육이 들어가려고 해도 교육 경영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아, 측면에서 조금 바운더리를 잡아주시면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 AI한테 물어보면 잘 맞춰줍니다. 네, AI가 탁월해요. 아이디어를. 그래서 그러니까 AI를 꼭 교수님 많이 잠깐만요. 얻는 그러면 그 네. 경영이란 소리가 꼭 안 들어가도 안 내용이 들어가도 돼요. 경영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꼭 경영이란 단어를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주시죠. 저는 네, 없습니다. 다른 없으시면 우리 마상욱 교수님하고 김세현 교수님이 들어오셨는데요. 두 분 혹시 다음 우리 교수님들이 맡은 영역이나 혹은 논문과 관련해서 추가로 코멘트 주실 것 있으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사홍입니다. 그 다음 주 수업 때문에 들어와서 이제 앞에 어디까지 나갔는지 보려고 제가 들어와 있었는데, 다음 주 수업까지요. 그 서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서론 뭐 구조 분석 그 라인에 보면은 논점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서론을 구체적으로 쓸 때 뭐 두세 문장부터 작업을 시작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서론을 해가지고 쓰셔가지고 그 주제를 자꾸 써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서론을 그냥 쓰셔서 두 문장, 세 문장으로 시작해서 이게 이제 한 페이지가 되는 거를 연습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주제를 하나 잡아가지고 서론까지 해가지고 올려놓으시면 어디다 올려놓을까요? 우리 톡에다가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읽고 리뷰도 좀 하면서 그다음에 이론적 배경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 순서를 좀 따라오면은 우리 선생님들 논문이 이렇게 아웃라인은 다 잡히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과제는 오늘 지금 배우자마자 해보세요. 예, 그 두세 문장 놓고 서론 써보시고 서론에서 그 레퍼런스 달아보시고 레퍼런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그 주 레퍼런스가 3개에서 10개 정도 내가 제대로 좀 하는 그
탑티어에 있는 논문 어떤 베낀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내가 레퍼런스로 사용할지 3개에서 10개 정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서론까지 딱 해가지고 일단 제출해 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코멘트 해드리면서 그 다음 진도 이론적 배경은 거기서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목요일까지 토요일 수업이잖아요. 예, 목요일까지 올려놓으시면 제가 금요일 날 읽고 토요일 날 코멘트 해드릴게요. 예, 예. 완벽하게 안 쓰셔도 됩니다. 러프하게 예, 그냥 완벽하게 안 써도 돼요. 아이디어 예. 툭툭툭툭 던지면서. 왜냐면 그걸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다듬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거리가 없으면 이제 우리 교수님들께서 강의만 하고 끝나버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배숙 선생님하고 오경근 목사님은 지금 논문을 쓰셔야 되니까 우리 신희재 목사님은 지금 청강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부담이 덜겠지만 그런 작업들을 차근차근 해야 논문이 완성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네, 요게 사실은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연습해보라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이게 그렇지. 완벽할 수는 연습해보는. 없고. 그렇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지금 맞아요. 당장. 네. 큰 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70페이지짜리 논문을 쓴다 그러면 목차부터 잡고 그다음에 서론 그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뭐 어느 정도는 이번에 하고면은 반이나 3분의 1 정도는 딱 이렇게 그게 잡혀야지 거기서도 세부적으로 이제 좀 수정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럼 훨씬 쉬워집니다. 이번에 작성할 그 논문 그 분량이 지난번에 김세환 교수님 알려주신 거 보니까 한 80쪽 생각하시라 그랬는데 그게 맞나요? 저희들이 대충 그래도 그거는 뭐 데이터를 어느 정도 학교마다 넣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도요. 그거 뭐 저기 페이퍼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네. 저희는 양 중요하지 데이터가 않아요. 많이 들어가면은 뭐 많아질 그렇죠. 거고 데이터가 적게 들어가면 아니, 그게 왜냐면 학교마다 핵심이잖아요. 기준이 있어서 자연스러워야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자연스러워야지 쓰다 보면 어거지로 그게 이제, 그쵸, 그렇죠.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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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거지로 늘리지 마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예, 많이 쓰는 거 아닙니다. 딱 필요한 것만. 네. 김세현 교수님. 네, 오늘 이제 사실 전체 논문에서 오늘 강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틀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문제점을 서론부터 결론까지 쭉 잡고 가는 그 일관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서론을 이제 작성하는 그 시점에 왔는데 그 서론의 출발점이 그 문제, 내가 왜 이걸 꼭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 애탐과 그리고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이제 출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오늘 그 출발선에서 목요일까지는 이제 서론을 작성하지만 오늘부터 월화까지는 전체적인 틀을 한번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70에서 80페이지 쓴다면 분량의 어떤 정도도 미리 한번 나눠보시는 거죠. 나눠보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화요일 정도까지 그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서론을 출발하시면 보다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논문 강의 언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김세현 일정이 교수,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전체 일정에. 김세현 교수님 9월 27일이십니다. 9월 27일. 네, 알겠습니다. 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되는 걸 보고, 응? 뭐, 그날 마무리를 하던지. 제가 마지막 정도에 하는 거 맞죠? 그죠? 아닌가? 일단 저희들이 교수 4명이 각각 다 그쵸, NULC 그쵸. 맡아서 저희들이 여러분들 이 지금 논문 연구 방법론 강의를 하니까 그대로 음. 일정에 따라서 차근차근 마지막이 네. 최진희 교수님 아닌가? 최진희 교수님? 마지막에 네. 최진희 교수님. 아, 네네 연구 방법론 11월 15일입니다. 네네 11월 15일. 아, 네네. 프로포절 제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프로포절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가면 거의 논문이 완성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화요일 정도까지는 프로포즈를 생각하세요. 하시고, 뭐, 그 다음에 계속, 서론 쓰시고. 아무튼, 우리는 뭐든 가능합니다. 화이팅! 네. 뭐 사실 서론 부분에 오늘 설명드린 그 얼개를 잡는 게 사실 그게 프로포절입니다. 맞습니다. 네. 응. 그게 이미 그리고 됐어, 나면은 됐어. 논문의 연구 주제도 괜찮네, 문제 제기도 괜찮네, 뭐 가설도 괜찮네, 그리고 이거는 적당한 연구 방법론을 선택했네. 요 정도가 프로포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프로포절이니까 굳이 저희는 그걸 내 가지고 또 심사를 받고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그 과정에서 쭉 이어나가서
우리가 논문으로 계속 그래야 이제 저희는 이제 논문 쓰는 시간을 단축을 시키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따라오시면 약간 음,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학교하고의 어떤 다르더라도 뭐 크게 차별성.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연구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심사도 다릅니다. 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교해서 왜 저기는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안 할까요? 이런 뭐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나중에 가면 모든 학교가 다 우리 걸 따라올 거다. AI 시대는 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갈 거니까 아무튼 우리 교수님들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잘 믿고 따라오시면 뭐 충분히 좋은 논문이 그리고 또 논문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좋은 논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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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뭐 추가로 우리 교수님들 하실 말씀 혹은 광고나 있으십니까? 이번 학기에 논문 다 쓰세요, 그냥. 한번 도전해 보죠, 뭐. 네, 한번 한 학기 도전. 해보고 우리가 이제 두 학기니까 한 학기 해보고 안 되면 한 학기 더 쓰는 거니까요. 근데 이, 사실은 음, 예, 러프하게 해놓고 그 다음 해야 두 학기 끝나는 겁니다. 예, 질질 끄지 마십시오. 예. 빨리 쓰세요. 이번 학기 하고 그 학회지 게재 한번 하는 걸로 하죠. 네네. 교수님 자, 이번 학기 네, 끝내려면은 그러면 되겠네. 12월까지 끝내는 건가요? 11월 그렇죠. 말. 응. 조금 더 시간을 우리가 11월 말, 11월 말 그렇게 되네요. 3개월이니까요. 신희재 목사님 끝나는 분위기인데, 얼굴이. 잘 끝내야 되겠다. 예. 근데 사실 어, 그 AI가 굉장히 많은 지식의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요. 어,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문을 정석으로 쓰면, 정석으로 프로세스 잘 밟아 쓰면 사실 이제 논문을 그렇게 오래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오래 써야 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박사 논문 자체가 사실은 논문에 대한 큰 틀을 배우는 거지, 뭐 세계적인 막 그런 어떤 논문을 찾아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AI 시대 논문이 길게 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도 AI가 없던 시대에도 논문이 길어지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몰라서 헤매서 길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석으로 하면 사실은 AI를 안 써도 논문이 한 편의 논문을 쓰는데 길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헤매거나 혹은 저처럼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안 해서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런 거니까 예, 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뭐 충분히 한 학기 혹은 길게 가야 두 학기면 충분히 좋은 논문을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다른 학교에서 코스 해주십시오. 다른 코스워크 끝나기 전에 이번 학기에 논문을 먼저 통과시켜 놔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저기 김태환 하고,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학기 쓰시면은 그 학회지 논문 게재하시고 그 학회지 논문 게재한 거를 박사 논문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게 단계별로. 네. 정석이에요. 네네. 음. 그리고 그럼 이제 예를 저희들 잘 들면 이런 안내하겠습니다. 겁니다. 여러분이 한 학기에 쓰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두 학기를 권장하는 건 원래가 이제 두 학기니까 권장하는 거는 다듬는 거죠. 더 정교하게. 그래서 어쩌든지 한 번 쓰면 이제 여러분 딱 내면 제출하면 여러분 평생 이제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학기는 러프하게 잘 잡고 두 번째 학기에 세심하게 잘 다듬어서 예를 들면 이제는 문장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박사 논문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박사급의 글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AI한테 박사급의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나중에 한 번 제출하고 나면 이제 못 고치니까 그래 내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두 학기 때 잘 해서 그 완성도를 좀 높인다. 두 번째 학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네, 있습니까? 네, 네네.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출판한 그 책 가운데에서 더 정교하게 더 다듬어서 또 그거 가운데에서 좀 확대해서 그 부분을 좀 써도 괜찮나요? 네, 어,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어? 네, 그, 네. 쓰셔도 네. 되는데 네, 네. 일반 대중서하고 논문의 다른 점은 네, 일반 대중서에서도 문제 제기도 이렇게 하겠지만 논문은 그 부분을 좀 더 포커스해서 더 네, 디테일하게 네, 그것을 아카데믹한 어떤 방법론에서 문제 네, 해결까지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거기에 좀 있는 따라서. 것을 모티브를 딸 수 있지만 네, 이제는 박사 논문의 형식에 의거해서 그렇게 네, 하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또 다음번 또 강의들 우리 교수님들 좋은 그 강의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꼭 논문 좋은 논문으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화 동영상 올려놓겠습니다. 다시.